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안녕하십니까, 노정면입니다. 10월 7일 뉴스바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뒤 6년 전 삼성 떡값 명단 중 일부를 폭로했던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측에서 명단에 당시 부장검사였던 황교안 장관의 이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국 신부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관련자 조사도 제대로 않고 발표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NLL 대화록 사건의 시비를 더 엉키게 만들었습니다. 여권에서는 아예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고 요구합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이신 김익한 명지대 교수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시사에너그램 공갈에서는 NLL 대화록 사건을 빌미로 문재인 의원을 몰아붙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발언을 다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주요 뉴스들 몇 가지 간추려 보겠습니다. NLL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화록 작성과 기록 관리에 관여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소환합니다. 발견된 대화록을 기록물 이관으로 볼 것인지, 이른바 초안 삭제의 목적이 핵심 내용 은폐에 있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 정상 간 NLL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을 공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정상회담 녹음 파일까지 공개한다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역대 대통령의 다른 정상회담도 기록을 열자 하면 열 것이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와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의 말입니다. 삭제된 회의록과 발견된 회의록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라도 음원 파일의 공개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부관 참시해 국면을 전환하는 데 이용하지 마십시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경기 화성과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공천 확정 뒤 출마에 부정적이었던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의 지속적인 출마 권유에 국민의 뜻을 더 듣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내일쯤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4대강 입창 과정에서 담합 비리를 저질렀다고 검찰이 발표한 15개 건설회사들을 향후 일정 기간 정부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부정당업자 지정이 다시 추진됩니다. 지난해 9월 부정당업자 지정을 사전 통지했다가 업계 반발로 방침을 접었던 조달청은 최근 검찰이 이들 건설회사들을 기소함에 따라 다시 지정 예고 통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건설사는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SK건설 등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의 기업어음 사기 판매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동양증권 등에 대해 무기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동양그룹 사태로 피해가 우려되는 개인 투자자 가운데 1000여 명은 기업어음 등 판매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국민검사 청구를 금감원에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의 무기한 특별검사 실시는 IMF 이후 처음이며 국민검사 청구가 실시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념과 실체의 모호함을 지적받아온 창조경제를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서 잇따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자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 G20 정상회의 때에 이어 두 번째로 창조경제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에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창조경제 대표 사례로 들었습니다. 15년 만에 가을 태풍으로 기록될 24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 중입니다. 최대 풍속 초속 30m 이상의 강한 중형 태풍인 다나스는 화요일인 내일 제주를 지나 부산 앞바다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가 잠시 뒤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미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 선발 투수로 등판합니다. 과거 박찬호, 김병현 선수가 중간 개투나 마무리에 나선 적은 있지만 선발 등판은 류현진 선수가 처음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신문을 펼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거의 안 좋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목감기, 지금 콧물 감기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예. 자, 오늘 한겨레 1면부터 보겠습니다.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죠, 현직 부장검사 시절에 삼성그룹 임원의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했지요. 그 뒤 삼성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며칠 전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나왔고, 그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김용철 변호사의 그 의혹 사실이다, 또 이런 증언도 있었고요. 한겨레를 통해 또 추가적인 그런 사실 인정 증언이 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교안 장관은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서 사실 무근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사실 무근인 사안을 갖고 왜 시비를 거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겨레가 따져봤어요. 당시 특별검사팀이 정말 사실 무근으로 확인했는지 말이죠. 자, 그런데 당시 특별검사팀은 황교안 장관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의료 시차권 등을 줬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구체적인 진술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황교안 떡값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특검이 황교안 장관의 삼성 떡값 수수 관련 의혹에 대한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는 더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사실 여부에 대해서 결론 없이 내사를 끝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자, 그렇다면 황교안 장관이 이야기한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서 사실 무근으로 확인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네, 이 기사는 한겨레 8면 아닌가요? 8면 기사군요. 네. 예, 죄송합니다. 왜 이걸 1로 봤을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자, 그런데 황교안 장관의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공직자 윤리 차원에서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계속해서 한국일보 3면에 실린 기자의 눈, 기자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상욱 사회부 기자가 쓴 칼럼인데요. 황교안 장관의 금품 수수 의혹이 14년 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한참 지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최동욱 전 총장 관련 의혹 역시 징계시효가 지났는데도 감찰을 강행했다. 황교안 장관은 당시 징계시효와 상관없이 품위 손상은 징계 사유라고 밝힌 바 있었다. 예. 당시 정도가 아니라 얼마 전이죠.
법조계에서는 두 사안을 단순 비교하면 공직 수행에 있어서 사생활 논란보다는 금품 수수 의혹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황교안 장관이 무겁게 경청해야 할 부분이다. 더구나 황교안 장관은 직무 그 자체인 수사의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이 정당하다면 장관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에 그치지 말고 감찰을 받는 게 타당하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에 대해서 황교안 장관은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칼럼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기자 칼럼이 이 정도는 돼야죠. 그렇습니다. 네, 새털같이 가벼운 칼럼 쓰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한국일보 또 보겠습니다. 일면에 나와 있는데요. 한겨레도 오늘 일면에 비슷한 논지에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지금 밀양 송전탑 갈등이 시작된 지 벌써 8년입니다, 이게. 예. 8개월도 아니고 8년입니다. 길고 긴 평행선은 결국 강행과 대치, 충돌로 막을 내리고 있는데 모든 게 출발 그대로라는 거죠. 사실 밀양만 유별난 것도 아닙니다. 제주 강정마을에서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그랬고 미군기지 이전을 놓고 경기도 평택에서도 그랬던 것인데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문제 때문에 전북 부안에서는 유혈 폭동까지 겪었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적고 있는데요. 경부 고속철도 터널 관통 반대 논란을 겪었던 천성산도 한 예가 될 수 있고 긴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수많은 국책 건설 사업들이 추진됐지만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평화적 해결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이게 한국일보의 문제인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 밀양 사태를 계기로 해서 대형 국책 사업 추진 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또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적 수요가 달라지고 지역 이해관계가 한층 복잡해졌고 주민들의 의사표현과 시민사회단체의 개입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인 정부와 공공기관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매뉴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시위하는 분들을 코너로 몰아가지고 린치를 가하고 그렇게 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수법, 이게 박정희 때 수법 아닙니까? 이 수법이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국책사업 갈등 해결의 키는, 열쇠는 결국 신뢰와 보상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뭐 여러 가지 해법들이 다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 한국일보에서 재밌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뭐 이런 그 송전탑 갈등부터 비롯해서 지역의 국책사업 그 갈등들을 보면 다 뭐 님비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님비가 아니라 당국 그리고 사업 주체의 님트도 문제다. 님트. Not in my term. 내 그 뭐죠? 네, 임기 중에는. 예, 내 임기 중에는 안 된다라는 네.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다음 때에 그 다 넘겨버리는. 이러다 보니까 국책 사업의 갈등은 길어지고 갈등 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약해 보이고 이러다 보니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자 그래서 이 님트 현상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국 이제 정부의 정책 조율 능력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한국일보는 다루고 있는데 뭐 좀 구체적이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문제를 갖고 뭐 무슨 어느 한쪽에다가 책임을 다 떠넘기는 식의 조중동식 접근 방식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보게 되면은 통합진보당 등 외부 세력들이 개입해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목줄을 달아놨는데 이거 무시무시하다. 이거 누구 짓이냐.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사태는 더욱 혼란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취재하라고. 글쎄요, 그러니까요. 네. 바로 이게 이런 식의 이 문제 인식이 바로 솜털같이 가벼운 인식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저희 님트 중요한데요. 이 잘못된 정치 세력은 님트 문제를 제기를 하면 밀어붙여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공권력을 투입해서 힘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또는 반대가 어떤 합리적인 지점에 닿아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예. 저거 왜 해결 못하냐 밀어붙여라. 김무성 의원 같은 분이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예. 공권력은 뭐하냐. 네. 네.
그러니까 님트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만 네. 그것이 어떤 힘으로 밀어붙이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한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무성식으로 이렇게 이른바 진압해서 결국 국책 사업을 강행을 하면은 조중동에 또 애프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결단력의 지도자 이러면서 말이죠. 네. 그 갈등 전 정권은 지켜만 보고 수수방관 또 눈치만 봤는데 이 사람은 모든 욕을 먹으면서도 끝까지 밀어붙였다. 이런 식의 또 애프터 서비스를 또 조중동이 하고 있죠. 이런 그 언론의 그 술수, 이 맥락들을 한번 우리가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로 가보겠습니다. 예. 종편 보도본부장 국감 증인 채택은 언론 자유 침해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채널 A와 TV조선 보도본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아일보는 국회가 순수 민간방송 보도 책임자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이를 언론 자유 침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주장을 했고 새누리당이 어정쩡하게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것이 결정됐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끈 주체가 바로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사무총장 출신인 최민희 의원입니다. 최민희 의원이 이번 국감 증인 채택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왜 채널A와 TV조선이냐? 뭐 잘 아시는 대로 편파, 막말 방송이 그 이유라는 겁니다. 자, 동아일보도 이 부분은 이야기합니다. 왜 최민희 의원이 TV조선 채널A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지 그 이유를 대면서 그 편파 막말 방송 때문이다라고 말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하지만 동아일보는 방송 보도와 논평, 공정성, 방송 언어의 품위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평상시에 심의와 제재를 하고 있다. 정치권이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보도의 공정성을 해친다. 민주당은 대선 때까지 종편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방송이라며 출연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애초부터 종편에 대해서 그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던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종편을 길들이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또 조선일보도 사설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기자 수첩을 통해서 또 한몫 거들었습니다. 최승현 정치부 기자가 오면의 기자 수첩 칼럼에 남겼는데 여기 논점은 이렇습니다. 11년 전 MBC 국감을 반대했던 최민희 당시 민원연 사무총장이 이제 와서는 민영방송 국감하겠다고 나섰다. 당시에 MBC 준공영방송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공영방송 구조로 봐야 되겠죠. 이 공영방송 국감도 반대했던 최민희가 민영방송 국감하겠다고 나서는 거. 이건 완전히 표리부동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조중동이 언론 자유를 얘기해요? 정부가 PD수첩 고소하고 검찰이 기소했을 때 뭐 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방송사의 낙하산들 줄줄이 투하하고 여기 저항하는 언론인들 해고됐을 때 뭐 했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실소를 자아내게 만드는 거죠. 동아일보의 또 조선일보의 이런 주장 말입니다. 언론 자유 침해 이런 말을 자기들한테만 들이대는 자기들한테만 이렇게 자기들 보호할 때에만 이렇게 이용하고 원용하는 이런 조선 동아의 행태를 보면 참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이 방송이 아니면 조중동을 안 보는데요. 예. 자꾸 이 마음 수련이 잘 덜 돼서 이게 자꾸 분노가 이끌어 올라오는데 네. 조강 브리핑 이제 그만하려고 그럽니다. 좀 오래 살라고요. 예, 오래 살려면 제가 이 감기 걸리는 게 면역 체계가 굉장히 약화됐기 때문인데 왜 면역 체계가 약화됐겠습니까? 아침마다 조중동 보는 걸 하나의 어떤 일처럼 여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이면에서 기업인에 대한 마구잡이식 국감 증인 채택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자기들 보도본부장 국감 증인 채택 이야기만 사설에 담자니 좀 민망해서인지 한
또 절반 정도는 기업인에 대한 국감적인 채택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 국회 국토위원회가 4대강 사업 담합과 관련해서 전경련 회장을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했고요. KT 회장, 현대산업개발 회장, 삼성전자 부회장, 배상면주가 대표 등 상당수 기업 경영자들도 국감 증언대에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자, 왜 이러겠습니까? 갑의 횡포, 또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분들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기업에 대한 이런 감사다, 이런 식으로 또 기업에 대한 죄인 취급이다, 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 참 조선동아일보가 추구하는 언론 자유는 무엇이고 또 기업인의 자유는 또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NLL 대화록 관련된 기사들은 좀 없었습니까? 그것도 한번 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요즘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을 보면은 사정관계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네. 사정관계자. 실명은 안 나오고요. 오늘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등 복수의 사정관계자는 봉화 이지원에서 삭제된 것을 찾아낸 뒤 복구한 이른바 원본 대화록의 삭제 시점은 2008년 1월쯤이다. 그때는 이명박 씨가 이제 당선되고 한 달 뒤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때죠. 자,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윤상현 수석 부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상회담 당시 발언이 그대로 차기 정부에 전달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만일 당시 정동영 후보가 당선됐다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 자, 복수의 사정관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하간 이런 류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동아일보에도 비슷한 기사가 있긴 합니다만은 국민일보를 보니까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을 지난 5일에, 그러니까 토요일에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예. 자, 지난 2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죠. 이후에 검찰에 소환된 첫 참여정부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양반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지난 얼마 전인가는 또 나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조명균 전 비서관 아닙니까? 자, 이번에 불려 나갔을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지원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는 아니 그때 이야기하고 왜 지금 이야기가 다른가, 이렇게 또 보도하고 있는데요. 직접 취재를 했답니까, 과거에는? 과거에는요? 다 전원으로 보도해놓고 왜 이제 와서 틀리냐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다 얘기해놓고 말이죠.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이 기사 안에서 주목될 만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당시 저라고 표현한 대목을 나라고 수정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대해서 외교적 관례였다라는 그런 반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김경수 전 비서관이 말한 내용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제로 저라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김경수 전 비서관의 말이 또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저라고 말한 부분이 있었다. 이거를 우리는 나라고 수정했다. 외국 정상회담에서 일부 호칭 등을 정리한 것은 오랜 외교 관행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한겨레 사설을 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에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예. 참여정부 때는 국방부 장관이었고요. 이분이 국회 운영위원회 금요일 날 나와서 매우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국방부 장관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했던 김장수 실장은 정상회담 후속으로 열린 남북 국방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 문제와 관련해 소신껏 하고 오라고 말했고, 그 결과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과 NLL 문제의 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김장수 실장. 게다가 지금은 박근혜 정부에 몸담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장수 실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NLL 문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NLL 문제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태도가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문제를 김장수 실장이 명쾌하게 정리한 셈이 됐습니다. 사실 새로운 사실도 아닙니다. 이미 그 2007년 10월 국민일보는요, 일면 톱으로 김장수 장관이 NLL 지키기가 최고 성과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때 이야기를 지금도 반복하는 셈이 됐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선동아가 과연 이걸 기사화했느냐?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왜 이런 건 기사를 안 쓰죠? 복수의 사정관계자보다 김장수, 현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 양반이 자기 이름 걸고 자기 얼굴 내놓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왜 보도를 안 하죠? 복수의 사정관계자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김장수 장관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인가요? 글쎄, 복수의 사정관계자에서 이 복수에 뭔가 복수심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죄송합니다. 현찮은 농담을 해서 죄송합니다. 예.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검찰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예. 검찰이 민원을 제기한 사안. 누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느냐? 교회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네. 중앙일보 13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자, 법원검찰청 지나가신 분들, 서울에 있는 법원검찰청 지나가신 분들, 아마 뭐야 저거, 왜 이렇게 큰 건물이 세워져? 이러실 텐데 이게 바로 교회 건물입니다.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법원검찰 건너편에다 아주 큰 교회당을 짓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서울 고등검찰청이 사랑의 교회 건물 유리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축허가 사용 승인 감독관청으로서 제재를 취해달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초구청에 보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종의 햇빛 공해나 다름없다고 판단해서 민원을 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 피해 보상 차원이 아니라 피해를 명확히 조사해서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사랑의 교회 신축 예배당은 지하 8층, 지상 8층, 지하 8층, 지하 14층 두 개 동의 매머드급 그 규모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사비 2,100억을 들여서 11월 완공될 예정인데요. 자, 문제는 외벽이 유리인데다가 가운데가 움푹 파여서 오목거울 모양인데요. 이 건물에서 반사되는 햇빛이 지금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정면으로 비춰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측은 이에 대해서 지금 가뜩이나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서초구 주민들이 인근 이 도로를 이렇게 점용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소송을 냈었는데, 물론 이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려서 일단락된 듯한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그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랑의 교회 신도 3천여 명이 신축 공사와 관련해서 돈 횡령 배임 혐의로 오정현 담임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돼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그 수사하고 있는 곳에서 그 햇빛 때문에 지금 곤란을 겪고 있다 하니 이게 참. 혹시 수사 방해 의도입니까? 아니, 또 이것보다도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네. 빛이 되어라. 그래서 이제 빛이 되려다 보니까 그 빛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예. 네. 준비하신 노래가 있습니까? 김범수의 빛이란 노래 준비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싸늘히 식어진 따스한 온기와 무참히 짓밟힌
이뤄진 선명한 그 꿈들은 막간 퀴즈입니다. 주문하지 않은 제품까지 대리점주에게 떠넘긴 남양 유업.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여론의 반발에 직면하자 회사 대표는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잘못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제품까지 대리점주에게 떠넘긴 것, 이것을 속칭 뭐라고 할까요? 1번 밀어내기, 2번 몰아내기, 3번 죽이기, 4번 떠넘기기. 정답을 아는 분은 지금 팟빵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3분에게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에서 위안부 관련 문서가 공개됐네요. 일본군이 위안부 강제 동원에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했던 1993년 고노 담화의 기초가 됐던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네. 일본군이 2차 대전 중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강제 연행해서 위안부로 삼았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공문서였습니다.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청구해서 국립공문서관이 공개한 건데요. 네. 이런 자료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상세한 문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문서를 보면 전직 일본군 중장이 위안부가 되겠다는 승낙서를 받을 때 약간의 사람들한테 다소간의 강제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현 아베 내각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네. 자, 일본에서 한국을 혐오하거나 반대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일본 언론이 분석한 기사가 나왔어요. 예, 도쿄신문이 토요일자 특집 기사에서 최근 일본 미디어의 한국 때리기 기사가 급증한 것은 일본의 사회적 불만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분위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산케이 신문 같은 구구 매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러 잡지를 중심으로 반한, 혐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거는 일본의 올림픽 유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기사라든지 아니면 한국 경제가 곧 붕괴할 거다. 이런 식의 근거 없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지 기자는 한국을 깎아내리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면 판매량이 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도쿄신문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라이벌 의식,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외교적으로 접근하면서 일본이 고립될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반한 기사에 관심이 늘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자, 요미우리 신문은 교학사 역사교과서 소개를 했어요? 예, 일본에서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 식민 통치를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네. 어제자 서울발 기사인데요. 일제시대를 경제발전과 규율 개선 등의 측면에서 일부 평가한 것이나 좌파가 친일 정치가라고 비판하는 역대 대통령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검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교학사 교과서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회사 설립이 일본의 식민지배로 쉬워졌다. 그리고 국산품이 강화돼서 일본 기업과 충분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네. 얼마 전 산케이 신문에는 교학사 교과서를 칭찬하는 그런 취지의 칼럼 실리지 않았습니까? 예. 요미우리는 칭찬입니까? 아니면 뭐 단순한 소개입니까? 요미우리는 일단 논란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기사를 썼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 요미우리 신문은 조간 신문만 994만 부, 그러니까 거의 1000만 부 가까이 발행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 기사만 써도 일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이 기사만으로도 일본의 우익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고무적으로 보고 식민지배 미화에 활용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리고 좌파나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이 교학사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요미우리는 마치 좌파, 민주당, 시민단체들만 검정 철회를 요구하는 것처럼 쓴 걸 보면은 이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결국 우리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를 WTO에 제소했어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아직은 방침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16일부터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회의에서 하기로 했는데요. 일본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통과한 수산물만 출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조치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제소를 해서 정식 분쟁 해결 절차를 밟는 건 아니고 상징적인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중국은 후쿠시마를 포함한 10개 현, 그리고 대만은 5개 현의 수산물을 금지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대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한테만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한테도 뭐 제소 또는 이런 문제제기 방침이 있는 건가요? 일단 한국한테만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의 방침,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중국, 대만도 이렇다 이런 얘기가 방침이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압박에 굴복할 정부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자, 미국 특수부대가 테러단체 근거지를 공격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예, 미국 특수부대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에 케냐 쇼핑몰 테러를 저질렀던 소말리아 이슬람 반군 알샤바브의 근거지, 그리고 리비아에서 활동 중인 알카에다 지도자의 은신처 이 두 곳을 급습했습니다. 케냐 작전에서는 알샤바브 지도자가 사살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요원들이 그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하고 절수했습니다. 한편 리비아 작전에서는 1998년에 220명 이상 숨진 케냐와 탄자니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 테러, 이 테러를 주도한 알-리비라는 지도자가 체포돼서 현재 이송 중입니다. 네. 미국이 이슬람 무장 세력의 활동이 왕성한 이 아프리카 두 나라에서 대테러 작전을 개시하는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연방정부 부분 업무 중단, 셧다운 사태에서 대테러전의 성과를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스위스에서 특이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죠? 스위스에서는 모든 성인한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 발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서 국민투표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예. 정부가 한 달에 우리 돈으로 약 297만 원,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주는 법안인데요. 성인 각자 한 명 한 명한테 주는 법안인데요. 스위스 시민사회가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12만 명의 서명을 받았고 그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지난 3월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기업 경영자의 상여금을 주주들의 직접 투표로 정하는 법이 도입됐고요. 또 오는 11월에는 기업 최고 경영자의 월급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국민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결정판이 이 기본소득 300만 원 지급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듣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일부 있었죠? 그렇습니다. 녹색평론 발행인인 김종철 선생 같은 분들이 몇 년 전부터 이 기본소득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스위스에서 국민투표가 통과돼서 실행이 된다면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지 우리도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브라질하고 쿠바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5% 굉장히 적은 양인데 이 정도를 기본소득으로 주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스위스는 그런 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생계가 가능한 수준의 돈 300만 원을 주는 법안이라서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또 스위스 현재에서 아직까지는 여론이 약간 비우호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확보 가능성이 있냐 여기에 조금 회의적이고 또 이런 걸 주면 노동 의욕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회의적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판이 연일 나오고 있어요. 예, 북한이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 연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게 있는 기관에서 나오는 거라서 북한이 여름에 보여줬던 그런 유화적인 태도를 바꿨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남쪽에서도 맞대응을 하면서 상당 기간 남북관계가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최고집행기관인 국방위원회 정치국 대변인 그리고 토요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대변인이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고요. 또 어제는 노동신문이 되살아난 유신독재의 망령이라는 글에서 박근혜 정부가 파쇼 독재 정권을 연장시켰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기조가 지속되겠습니까? 계속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자기들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할 만큼 했는데 남쪽에서 북한 길들이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남쪽의 국내 정치에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계속 대응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내일부터 한중일 해상합동훈련이 있어서 북한이 비난할 거리가 또 한 번 생겼고 특히 어제는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삐라를 알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혈주에 대해서 아주 원색적인 비난 문구를 실어서 날려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가장 크게 반발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이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전단 산포를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 표현의 자유 때문에 목 막는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보여줬었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삐라를 슬그머니 다시 허용하고 있어서 남북 갈등의 심각한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10월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유영익 신인 국사편찬위원장 사이의 일문일답. 그 위원장님께서 친일미화 역사학적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시죠? 그러시죠? 네. 근대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하는 역사학적으로 보도되는 것도 억울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독재를 찬양하는 역사학적으로 보도되는 것은 더 억울하시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위원장께서 뉴라이트 교과서, 뉴라이트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마 실증주의적인 학풍을 따르는 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실증주의적인 학풍을 따르는 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객관적, 실증적인 것은 실증주의, 형이상학적 사변, 즉 주관적 견해를 배격하고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역사를 사실로만 보자는 것. 유영익 교수가 과연 그러이나? 이성이 이룩한 법적들은 조선왕조의 제도적 기반을 가진 제3대 왕 태종 이방원, 또 터키의 서양화 개혁을 주도했던 터키공화국 초대됐던 케말 아타투르크, 그다음에 고대 중국의 문자와 제도를 통일한 진시황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 구출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전수한 모세 등 이승만을 이렇게 비유했던 유영익 교수. 이 유영익 교수에 대한 실증주의 서학의 대부 이만열 교수의 이야기. 그리고 이승만 연구의 심취한 결과 그를 가령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든지 그 다음에 야곱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네. 야곱이 일설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승만이 과연 그런 지도자인가? 민주주의를 토착화시켜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불법적으로 개정하고 그 다음에 3선, 4선을 통해서 아주 불법적인 선거를 감행함으로써 4.19를 유발했고 또 4.19에서 결국 망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 그런 분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이승만 연구가 독보적인 것인기는 해도 그가 평가하는 이승만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네. 누구나 비판했던 이승만의 독재에 대해서조차 미화했던 유영익 교수. 그가 과연 실증주의 서학자일까? 이만열 교수의 말. 학계에서 정치학계나 이쪽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네. 역사학계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영익 교수는 뒷날 역사학을 많이 공부하기는 했지만은 원래가 정치학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이준식 연세대 연구교수. 이영익 선생님의 역사 연구는 그거보다는 이승만 중심 역사를 관점에서 이승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승만을 중심으로 역사를 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우인전이거든요. 역사가 아니고. 국사편찬이라는 것이 한국 역사의 총본산이라고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국가에서 지정한 유일한 국사 관련 기구인데요. 그런 기구의 수장을 특정한 개인을 찬양하고 특정한 이념에 아주 심하게 기울어진 사람을 앉힌다는 건 이건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2007년 10월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의 기자회견으로 이른바 삼성 비자금 사건이 세상에 터져나왔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고 지목된 인사들 중에는 현직이던 대검 중수부장도 있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고 곧바로 특검이 출범해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그리고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특검도 시들해지면서 떡값 관련자들은 전원 내사 종결로 끝납니다. 그나마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회장도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훗날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그가 이건희 회장의 집행유예마저 사면 복권시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회장 사면 복권 한 달 뒤에는 특검의 아들이 삼성전자 과장으로 특채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법무장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황교안 씨도 이미 6년 전 그 떡값 검사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6년 전 기자회견장을 지켰던 정의구현사재단 김인국 신부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제가 인터뷰 때문에 과거 기사들을 좀 찾아봤더니 과거에도 신부님께서 사재단 총무셨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동안 총무직을 맡아오셨는지요? 예, 2006년부터 금년 3월까지 7년 동안 했습니다. 아, 지금은 아니신가요? 네. 네. 자, 광주 대교구 시국미사가 10월 3일부터 시작됐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네, 이게 매주 이제 앞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시국기도회를 정례화한 거는 광주 교구가 처음인데, 네. 저는 아마 큰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의 민감성이 발휘된 것은 아닐까. 이 민주주의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되면 무지막지한 폭력과 야만의 때가 다시 닥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감을 네. 그분들이 먼저 하시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파국은 어떻게든 막아보아야 되겠다는 안간 힘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다른 교구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리라고 봅니다. 그 광주 대교구에서 이렇게 정례적으로 시국미사를 개최하는 것이 얼마 만인가요? 80년 5.18일에 30여 년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1980년 이래로 33년 만이네요, 그러면. 예. 네.
그 광주교구 정평이가 밝힌 시국미사 개최 이유를 보니까요. 그 국정원 사건 외에 그 NLL 대화록 사건도 언급이 돼 있던데 그 대화록 사건은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이 대화록 사건의 핵심은 네. 그 후임 대통령을 위해서 후임 대통령이 남북 화해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선의로 남긴 기록물이었는데 이것을 왜곡해서 대선에 악의적으로 이용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있지도 않은 NLL 포기 발언 등을 창작해서 그 시민들 혼란에 빠뜨렸고 또 그게 허위로 판명되니까 이번에는 엉뚱하게 사초 폐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남북 화해 그리고 통일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거짓을 꾸민다는 이런 행위는 반드시 단죄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광주처럼 시국미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인 교구가 또 있습니까? 조만간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뭐 밝힐 단계는 아니고요. 예, 근데 뭐 요즘 굉장히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그 사재단만 해도 200일이 넘도록 쌍용차 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문 앞에서 매일 미사를 드리고 있고요. 네. 그것도 힘겨운데 뭐 제주 강정에다 최근에 밀양까지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다 보니까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네요. 네. 하지만 그 형편을 보아가며 대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의구현 사재단 시국기도회가 9월 23일에 열렸고요. 예. 네, 벌써 2주가 지났는데 그 이후 시국기도회 일정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까?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이런저런 이제 이렇게 대응하다 보니까 예. 그 다시 또 이제 시국미사 뒤에 준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네.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난번 전국기도회 한 번으로 끝날 네. 천주교회 분위기는 아니다. 네. 네. 그렇게 한 번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김인국 신부님께 인터뷰를 청한 것은 뭐 현안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이 정의구현 사재단의 뭐랄까 역사를 우리 청취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좀 과거 얘기를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재단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요? 예, 사재단 창립은 박정희 독재와 종신 집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태동했습니다. 예. 만일 박정희 독재가 없었다면 사재단도 태어나지 않았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짧게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박정희가 종신 집권을 위해서 1972년 유신헌법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요. 예.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듬해 73년 8월에 그 유명한 김대중 납치 사건이 터지고 네. 그래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박정희는 74년 1월 대통령 긴급조치 1호, 2호를 선포해서 양심적 지식인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게 나서는데요. 예. 이것도 모자라서 74년 4월에는 인혁당 재건이 사건을 창작해서 사법살인을 저지릅니다. 예. 그리고 민초학년 사건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요. 예. 이렇게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민주진영의 저항 세력을 다짜고짜 간첩으로 몰아서 한 방에 날려버리려는 이른바 저 무서운 유신의 공포 정치가 그렇게 시작되었는데요. 네. 천주교회가 여기에 반발하고 나섭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원주교구장이셨던 지학순 주교님이 예. 74년 7월에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제목의 양심선언을 했다가 네.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는데요. 네. 바로 이 사건이 사재단 탄생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네. 전국의 신부들이 들고 일어나서 매주 월요일마다 민주회복과 구속자 석방을 위해서 전국 순회 시국기도회를 개최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럴 게 아니라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74년 9월에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에 이르고 있고요. 내년이 창립 40주년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워낙
그 시대가 엄혹했기 때문에 아무리 천주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움직임이라 할지라도 뭐 여러 가지 갈등 또는 제약, 제동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예, 어려운 일에는 항상 그런 일들이, 그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예. 사제들의 현실 참여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분들이 뭐 카운터 사제단이랄까요? 이른바 구국사제단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단체는 뭐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고요. 네. 뭐 한동안 오해도 많이 받고 핍박도 사제단이 굉장히 받았긴 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사제단의 투신이나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가 교회 안팎의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예. 자, 뭐 그것이 저절로 된 것은 아닐 것이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고비 때마다 사제단의 역할이 있었는데 1987년이죠. 그 예. 5.18 민주항쟁 그 미사 도중에 그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진상 조작과 관련된 성명을 김승훈 신부님께서 발표하셨어요. 예.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때가 87년 5월 18일 저녁 6시 반에 열린 명동성당 5.18 희생자 추모 미사였는데요. 예. 미사 끝에 김승훈 신부님이 강론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성명서를 읽기 시작하는데 박종철 군을 직접 고문하여 죽게 한 하수인은 따로 있다. 이렇게 시작되는 성명서입니다. 네. 이 성명서 한 장이 그 전국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박종철 군 그 고문 치사 예. 이게 사실이 축소되고 은폐되고 조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점이 천우 신조라고 할까요? 그 정권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드러나지요.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당시 민통령 사무처장 이부영 씨가 우연히 네. 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고 또 기자의 감각을 발휘해서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취재를 하게 되고 예. 사건의 윤곽을 재구성해서 양심적인 교도관의 손을 통해서 교도소 바깥으로 쪽지의 진실을 담겨서 내보내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쪽지를 어떻게 이제 그 세상에 알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다들 사안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예. 부담감을 느끼고 좀 거절을 받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 비밀 쪽지가 사제단에 전달되었는데요. 그 사제들도 이 쪽지를 두고 뭐 두렵기도 했지만, 네. 그 뭐 사제들의 십자가가 아닌가 해서 그 진실을 규명하게 공개하게 이런 거죠. 예. 예. 그 당시 그 이부영 씨의 역할은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지금 예. 말씀하신 양심적 교도관이라고 말씀하신 분 그분의 실체 그 예. 성함이라도 이렇게 알려진 게 있습니까? 예, 그 두 분, 아이고, 제가 미안하게도, 네. 그, 지금 방금 기억 못 했는데요. 그 두 분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사제단이 모셔서, 네. 그, 감사의 뜻도 전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네. 예. 예. 그분들이 그 당시에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영영 진실이 영영 파묻힐 뻔 했는데, 그 용기 있는 교도관들 도움 덕분에 역사가 이렇게 바뀐 건데요. 네. 우리 시민들이 널리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 중에 한 분은 전병용이라고 하는 교도관이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2007년 10월 29일이죠. 그 삼성 비자금에 관한 발표를 하던 그 당시에 인터뷰 사진을 그 기자회견 사진을 보니 김 신부님 모습이 보여요. 네. 예. 그때 얘기를 좀 해보죠. 발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삼성이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 하나는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해 조직적인 불법 노비를 전제했다. 이 두 가지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차명 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사실을 입증할 단서를 제출했는데 김영철 변호사 앞으로 발급된 2004년부터 6년까지 3년간의 이자 소득 명세서를 저희가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 그리고 신한 굿모닝 증권 도곡동 지점에 가보면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돈 50억이 들어있는데 예. 이거는 김용철 변호사가 모르는 돈이다. 이 돈의 출처를 밝혀내면 삼성 비자금 조성의 실마리를 찾아낼 거다. 이렇게 했던 거죠. 예. 그 당시에 명단을 일부 발표를 하셨어요. 네. 네, 뭐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하신 가운데 제가 기사를 다시 한번 정확히 찾아보니까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 그다음에 이종백, 그 이기남, 국가청렴위원장, 네, 그 이기남 그 당시에는 대검 중수부장이었고요. 예.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드맵 2008년 3월 5일로 기록이 돼 있던데, 예. 그 이종찬 당시 민정수석, 예. 그리고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 예. 그리고 금융위원장으로 거론되던 황영기 씨. 예, 그렇습니다. 예, 이후에 황영기 씨는 KB금융지주 회장이 되시죠. 예. 예. 그 당시 그 발표한 분들 예. 일부러 고위 인사만 발표를 한 겁니까? 네, 삼성 수사의 핵심은 예. 이건희 일가와 측근들의 범죄 사실 규명이지. 예. 뇌물 리스트 공개는 매우 부차적인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제들이 특정 인물들의 허물을 공개한다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해서 네. 저희는 매우 꺼리던 일이었는데요. 네. 그런데도 두 차례 매우 제한적으로 명단을 밝히게 된 거는 삼성 수사의 독립성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네. 그 가령 검찰이 삼성 수사를 막 시작할 무렵 삼성 관리 대상이었던 임채진 씨가 총장 후보로 올라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삼성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걸 막아보려고 대표적 인사 세 분 이름을 공개했던 거고, 예.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조준영 특검 시절이었는데, 네.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국정원장, 민정수석 등 주요 사장 라인에 삼성관리 대상 인사들이 포진합니다. 예. 이래서는 이제 특검이 망가지겠다 싶어서 이제 네. 그러지 말라고 저희가 이름을 바쳤던 거죠. 예. 그리고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 기자회견 때 명단이 발표될 것이라고 하다가 명단이 발표가 안 됐어요. 예. 그랬더니 언론 반응이 언론한테 명단 준다더니 왜 명단 없는 거냐, 뭐 이런 예. 자신이 없냐, 뭐 이런 비아냥 보도도 사실 일부 있긴 했었는데요. 예.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뭐 사재단의 그런 고충을 이해를 하면서도 예. 명단을 다 좀 공개하지 그랬나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글쎄요. 근데 이제 그게 예. 아니 뭐 공개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6분 이름을 공개했는데 네. 그렇게 공개했다고 해서 그 뭐 수사기관에서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들 승승장구했고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뭐 시민들도 분노하거나 네. 뭐 이의제기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이름을 다 털어놨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네. 예. 글쎄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명단 아직도 사재단이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특검에도 넘겼던가요? 김용철 변호사가 특검에 나가서 다 털어놨다고 했으니까 네. 특검도 알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요. 예. 1999년 그 삼성 구조본 임직원 성매매 연루 의혹 사건을 부장검사로서 담당을 했었는데 이 사건이 이제 무혐의 종결됐단 말이에요. 예. 그 과정에서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삼성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최근에 제기가 됐습니다.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예,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미 2007년 네. 그 당시 그 사재단이 확보했던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에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예, 이 사실인지요? 그 황교안 법무장관 얘기는 언론에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되었던데요. 네. 사실 여부는 본인에게 맡기고 싶고요. 네.
제가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이런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청취자분들도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예. 한 가지 더 관련해서 여쭤보면요. 이렇게 지금 신부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 당시에 그 명단에 올라있던 사람 가운데 여전히 지금 검찰 고위직 또는 다른 정부 요직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2007년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예, 그것도 그런 사람이 지금 고위급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네. 그것도 미루어 짐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미루어 생각하시면 다 알 일입니다. 그건 있다 없다 말씀을 지금 하시기는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 아무래도 이후 상황 전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신부님의 그런 말씀의 배경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검까지 진행된 이 사안이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가 됐습니까? 우리 사회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반성하지도 않았고,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고, 그 다음에 얻어낸 성과도 없었고, 오히려 그 경제 개혁의 천금 같은 기회만 날려버렸고요. 저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아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게 다 원위치랬잖아요. 삼성 이건희 씨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책임지고 경영 일선을 물러나겠다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돌아왔고, 정부는 원포인트 사면해줬고, 오히려 이 4조 5천억이라고 하는 단군 일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4조 5천억 이게 비자금인데 회사 돈 빼돌린 건데 이거를 특검에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해줘 버렸잖아요. 특검이 한 일이 이건희 씨 재산을 불려준 것밖에 없어요. 이런 사실을 두고 이제 시민사회가 저항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빠진 거죠. 예. 지금 신부님 말씀하신 내용 구체적인 사항들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2007년 10월과 11월 여러 차례 걸쳐서 사재단과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문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2007년 12월에 특검이 임명되죠. 그 특검은 조준웅 변호사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특검이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이 회장 등에 대해서 배임과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게 전부였고요. 불법 로비 의혹, 대선 자금 지원 등, 그리고 또 홍라희 씨의 미술품 불법 구매 의혹 등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맙니다. 이후 재판을 통해서 이 회장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이것도 집행유예에 그치고 맙니다. 확정된 것은 2009년 10월이었고 형이 확정된 직후에 그해 12월에 이 회장에 대한 이른바 원포인트 특사, 특별 사면 복권 조치가 단행됩니다. 떡값 명단 1차 명단에 있었던 이귀남 씨가 이때는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이 회장의 특별 사면 복권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사 다음 달이었습니다. 2010년 1월에는 부실 수사 논란에 직면했던 조준웅 특검의 친아들이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특재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 특검 수사부터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던데 신부님 보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김용철 변호사하고 저희는 이제 검찰이 맡아도 될 수사가 아니고, 그리고 또 특검이 해서 될 수사도 아니라는 그런 한계를 굉장히 절감하면서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제 이 공론화하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요. 지금 이거는 국정원한테 셀프 개혁 맡기는 거랑
탔어요. 네. 예, 검찰 자체가 오염되었고 관리 대상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 삼성의 불법 실상을 밝혀내라고 해도 할 일이 아니었고. 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뭐 언론계마저 처음에는 좀 따라오는 것 같다가 나중에 다 흐지부지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을 키워준 거고 생각 있는 시민들한테는 이 좌절감을 심어준 부작용만 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 많이 느끼고 합니다. 예. 당시 특검은 김용철 변호사가 뭐 제대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혐의를 밝히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 뇌물 수수자들 관련해서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번에도 황 장관이 그때 무혐의 종결 처리되는 거 가지고 네. 왜 자꾸 뭐라고 하냐, 난 떳떳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네. 그때 이제 조준웅 특검 4월 특검 수사를 종합해서 발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네. 당사자한테 물어보니까 안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네. 무혐의 처리를 하거든요. 네.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했는데. 그리고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맞았다고 할까요? 안 하죠. 네. 그런 식으로 무혐의 처리해버린 건데, 그때 검증을 받았으므로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시각에 길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정의구현사재단 김인국 신부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입니다. 오늘 낮까지는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밤부터는 전국에 차츰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바람이 자주 불기는 하지만 쌀쌀하진 않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 23도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중부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밤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에서 비가 차츰 오기 시작하겠는데요. 내일은 태풍 다나스가 남해상으로 북상하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 특히 진로에 근접해 있는 남해안과 동해안 지방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고 150mm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과 광주 27도, 대구 2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태풍의 최대 고비는 내일 낮부터 수요일 오전 사이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도입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이었습니다. 네,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 만들어내는 문장은 다소 거칠기도 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문구도 등장합니다. 원문의 음절들을 빠짐없이 순서만 바꿔서 사용해야 하는 에너그램의 규칙 때문입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가치는 새로운 개념의 정치 풍자입니다. 발언 당사자의 말을 발언자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는 에너그램 풍자의 쾌감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집어넣을 오늘의 원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와서 사초 폐기가 드러나자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고 했던 문재인 의원은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네, 10월 4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과거 문재인 의원은 NLL 포기 발언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NLL 대화록이 폐기됐음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문 의원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책임의 극치라는 이 발언을 공갈통에 넣겠습니다. 49개의 음절들을 순서만 바꿨더니 일명 자폐거리라는 어떤 언니가 등장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초 없다 치고서 문재인 의원 기습했던 이 언니가 일명 자폐걸입니다. 치정
다 드러나도 재반 의무와 책임은 극구 쌩까겠지. 자폐는 자기 세계의 고립, 외부와의 관계 단절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사용했을 뿐 의학적인 병증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대화록이 이지원에서 발견된 점은 무시한 채 사초가 없어졌다고 치고 문재인 의원을 공격한다는 취지의 문장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말하는 치정은 국정원 사건일 수도 있고 NL1 사건의 정치적 배후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원문과 애너그램 문장 이어서 들어보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사 애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초 폐기가 드러나자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고 했던 문재인 의원은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사초 없다 치고서 문재인 의원 기습했던 이 언니가 일명 자폐걸입니다. 치정 다 드러나도 재반 의무와 책임은 극구 쌩까겠지. 전국민 몬스터 사냥 대작전. 우리는 사냥 친구. 더 이상 혼자 하는 사냥이 아니다. 카카오 친구들과 초거대 몬스터를 사냥하고 마석을 모아 위기에 빠진 왕국을 구원하세요. 친구와 함께하면 2배는 재밌고 10배는 신난다. 거대한 몬스터를 만나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합쳐 함께 사냥하세요. 신개념 모바일 럭셔리 판타지 소셜 RPG. 우리는 사냥 친구 4 카카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우리는 사냥 친구를 다운받으세요.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 팟빵닷컴에서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 팟캐스트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검찰은 중요 사건의 경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때 중간이라는 표현은 수사의 종결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기소 사실을 발표하는 사실상 수사의 일단락을 뜻합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NLL 대화록 실종 사건이라는 정치적 파장이 큰 민감 사안의 중간 수사 결과를 기소 대상자도 없이 내놨습니다. 정쟁을 부추겼고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사실관계와 본질을 호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이신 김익환 명지대 교수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은 1997년에 그 한국의 기록관리에 좀 과학적인 어떤 토대랄까요?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학자들의 모임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대학의 그 기록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만드는 일을 주도한다든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어떤 구상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을 한다든지 또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 기록관리의 관리체제를 설계해서 제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해왔고요. 네. 또 기타 그 기록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정책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등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온 그런 단체입니다. 네, 민간 학술 단체지만 정부의 현재 이 국가기록물 관리 체계를 만든 어떤 토대를 제공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NLL 대화록 관련한 지난 10월 2일에 검찰 발표를 제 나름대로 요약해 보면 봉화 이지원에 삭제된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정식 이관하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이 되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요. 네. 삭제하고 안 넘겼다 또는 이관하지 않기 위해서 삭제해버렸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검찰의 발표의 내용은 당연히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해도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 검찰의 발표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 또는 그 검찰의 발표가 구체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예, 검찰의 발표는 그렇게 이해될 소지가 있지만 그게 사실을 반영한 것인지 여부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모두이긴 합니다만 조금 그 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예. 결국은,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기록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요약컨대 그걸 다 봤다는 얘기죠.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요. 무슨 나스 장비에 있는 소스, 데이터,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어요. 예. 이거는 보통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검찰에서 이런 정정의 불씨가 될 만한 발표를 할 때는 좀 더 알아듣기 쉽게,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검찰이 싹 뒤져봤으니까 네. 정말 대통령 기록관에는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도록 어찌 보면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가 대통령 기록관에 없다고요. 그러나 그 없다라는 검찰의 이야기가 구체성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봉하 이지원의 삭제 흔적이 발견됐다. 그래서 그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서 우리가 봤다. 이 예. 얘기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방점은 삭제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 삭제라는 단어를 띄어서 참여정부에서 삭제해서 NLL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을 뭔가 숨기려고 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네. 이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삭제된 그 회의록의 성격입니다. 그게 만약에 중간본에 해당하는 것이면 공식적으로 그걸 삭제해야 될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그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명백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하 이지원의 그 삭제된 것을 복구한 회의록과는 다른 판본의 회의록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발견을 어떻게 한 건지, 어디서 한 건지가 불명확하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발견이 되고 대통령 기록관에는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은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발견한 방법과 발견한 장소가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2008년에 이미요, 봉하 이지원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반납했을 때 검찰 스스로가 검증을 했어요.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것과 봉하 이지원의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목록을 가지고 일일이 대조를 했습니다. 2달 동안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를 양자는 일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봉인이 되고 관리가 되어 왔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봉하 이지원에는 회의록의 완성본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추정하는 회의록이 발견됐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관은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가 2008년의 수사 결과 발표와 지난번에 잠정 결과 발표에 서로 다른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말씀을 미리 드린 이유는 이처럼 검찰의 발표는 좀 부정확하고요. 충분히 논란을 일으킬 만한 소지를 오히려 스스로 만들어내버렸고요. 네. 거기에다가 스스로 2008년과 이번에 발표의 논리적 상충까지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쟁에 대해서 상당히 큰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자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거의 다 맥락을 짚어주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찾아낸 것은 삭제 흔적이 있는 것을 복원한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별개의
완성본 형태의 대화록이 있는 것이고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아까 교수님 말씀이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좀 밝혀야 된다 그러신 거잖아요. 지금 야당 주장은 삭제된 것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다. 뭐 교열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 표현하신 중간본이었기 때문에 최종본이 만들어지면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권에서는 아예 삭제한 것이다. 완성본 형태인데 그것을 삭제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해요. 네. 교수님께서는 물론 지금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래도 저희가 추정은 해야겠죠. 네. 그런데 검찰의 발표 내용을 보건대 일단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봉화 이지원에서 삭제된 흔적을 발견해서 복구한 회의록이 네. 검찰이 발표한 이른바 봉화에서 그것 말고 따로 발견한 회의록보다 먼저 작성된 것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의 최종본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내용적인 측면인데 이 점은 저희가 현재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그 최종본과 삭제본의 차이가 뭔지. 그런데 네. 어쨌든 이 삭제된 판본이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은 완성본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삭제 가능하다는 측면은 열려 있다. 이렇게 우선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데요. 이 회의록이 국가 1급 비밀에 해당하는 기록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상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재밌는 얘기입니다만 국가정보원이 제일 잘 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 1급 비밀에 해당하는 어떤 기록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요. 네. 그래서 3개의 판본이 나오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국가 1급 비밀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국가 1급 비밀에 해당하는 게 여러 개 나오니까 비밀을 유지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일인데요. 비밀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과정본을 잘 정리합니다. 잘 삭제한다는 당연하죠.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뭐 좀 붙이면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 국가 1급 비밀을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몇 개 기관에서 봐야 된다. 네. 그러면 사본을 제작해서 주겠죠. 네. 이 경우도 업무적 활용이 끝나면 가능하면 빠른 시점에 그것을 폐기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기록의 비밀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은 저희가 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하면 답이 상당 부분 나옵니다. 제가 이게 꼭 뭐 야당의 주장이 옳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과정본은 국가 1급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본을 삭제한 것이 사초를 삭제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초가 완성되기 전에 것이죠. 그리고 최종본에 해당하는 것이 일단 봉화 이지원에서 발견이 됐다고 스스로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전본을 삭제한 것을 마치 최종본을 포함해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체를 삭제한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뭐 좀 상식에 어긋난 그런 행위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뭐 삭제된 것도 완성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런 주장을 이제 자꾸 해야 자기의 주장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겠죠. 네. 이랬으면 어떨까요? 원래 만들어진 처음에 그것이 과정본이든 완성본이든 간에 그것이 일부든 상당 부분이든 수정돼서 이번에 발견된 대화록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기왕에 만들었던 최초본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각주 내지는 뭐 부속 문건 형식으로 첨부해서 기록을 유지하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대목을 말씀드리려면 좀 마찬가지로 좀 전체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쟁과는 별개로 네. 행정 처리의 효율성, 완결성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인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했느냐? 네. 이 점에 대한 논의는 저는 좀 별개로 할 필요는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소위 사초 실종, 사초 폐기 삭제 이런 정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좀 조심할 뿐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뉘앙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저가 아니라 나라고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음성에는 저로 돼 있는데 나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로 두고 각주를 달아서 문맥상 이렇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녹취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만 고유명사를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네. 그러나 문맥상으로는 그 누구지 고유명사가 알아요. 아닌 네. 다른 고유명사를 지칭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잘못된 발언을 그대로 두고 각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의 문제는 이것도 회의록 전체를 여러 판본을 비교해보고 음성과 비교해보는 것 등에 의해서 최종 확정이 난 다음에 할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일부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NLL 발언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록의 행정적 처리와 관련된 세련됨이라 그럴까요? 이런 문제예요. 그런 게 좀 부족했을 수는 그 점을 있다. 명확하게 해야 되고 제가 짧게 지금 음성 기록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음성을 확인해야 된다고 또 여당이 지금 주장을 하고 나왔어요. 예.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 검찰에서 필요하다면 음성 파일에 들어있는 음성 내용하고 녹취록을 체크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더라 하고 구체적인 발표를 해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여야가 논평을 하는 것이 옳지 지금 정치권이 이상한데 자꾸 나서고 있습니다. 음성 파일을 여야가 합의해서 함께 들어보고 녹취된 회의록과 비교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공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엉뚱한 부분을 찾고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정치권이 직접 할 일이 아니고 검찰이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여당에서 내가 현재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옳다는 그런 반증을 하기 위한 일종의 공세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좀 우리 정치권에서 좀 앞으로는 하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보자 그러면 자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인 거라는 걸 국민께 좀 알리고 싶다 이런 취지라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어차피 1급, 2급 그 취급권을 다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음성 파일을 듣든 그렇습니다. 또는 대화록을 들어야겠죠. 또 다 지금 분석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정치권의 공세는 사실상은 정치 행위일 뿐이지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참여정부 인사들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참여정부 쪽 인사들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해서 정확히 이관했다 이런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말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좀 전체 맥락을 또 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는 남북 정상회담의
녹취를 한 회의록이 차기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풀어갈 때 꼭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또는 그것을 보좌하는 국정원이라든지 안보수석실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원의 한부를 남겨두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한부를 갖고 있는 이런 체제를 원했다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정원의 한부를 남겼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가정으로 NLL 발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숨기고 싶겠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해당 회의록을 파기해서 없애버리거나 그다음에 걔를 뭔가 손을 유리한 방식으로 대서 수정을 하거나 두 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둘 다 국정원의 한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망한 일이에요. 청와대본을 폐기한들 국정원에 있으니 NLL 발언을 숨길 수 없습니다. 네. 청와대본을 수정한들 국정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어떤 의도에서 무엇을 수정했는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무망한 일이에요. 아예 그러면 수정해서 넘겼다라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국정원에 작성을 하도록 했고요. 국정원에서 작성한 판본을 토대로 해서 국정원에 해당 그 판본을 넘겼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음성을 들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거기에다 넣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건 뭐 눈 가리고 아웅이니까.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예 정쟁이 시작된 것 출발 자체가 좀 성립이 어려운 그런 정쟁이 출발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된 그간의 논쟁은 NLL 발언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기록의 행정적 처리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이 존재했는데 이것을 NLL 발언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정치권에서 끌고 와서 논의를 해왔던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죠. 네. 제가 맥락을 말씀드리겠다는 건 이 점이에요. 예. 그래서 NLL을 분리하고 NLL 발언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리하고 기록물의 행정적 처리의 차원에서 본다면 몇 가지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원에 두는 게 옳겠다. 이렇게 만약에 최종 판단을 했다면요. 예. 청와대 본 등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관하지 말고 국정원에 두는 것으로 하자. 이랬을 가능성도 극단적으로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으로도 남겨라. 대통령 기록관에도 이관해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이건 뭐 대통령 지시사항 수준은 물론 아닌 아주 경미한 사안입니다만. 근데 이 경우에 지정 기록으로 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와서는 좀 판단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과 다른 인사들이 그 기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리면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는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이 돼 지정 기록물은 아니고 국가 1급 비밀 기록물로 그 성격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여정부 인사들의 복수의 증언 등을 앞으로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말하자면 지정 기록물은 아닌 대통령 기록물로서의 국가 1급 비밀로 관리됐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요. 참여정부 인사들은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서 관리했다라고 지금 일반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아주 구체적인 측면까지 다 밝혀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예. 내린다면 기록의 행정적 처리와 관련해서 뭐 어떤 사정이 있었고 어떤 오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명명백백하게 저희가 밝혀서 논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용어가 좀 혼재돼서 청취자분들께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보호 수위가 가장 높은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정 기록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은 또 대통령 기록물이고 그것 그렇습니다. 또한 1급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크게 나누자면 제일 큰 개념이 대통령 기록물이고요. 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진 기록물을 의미하니까 모든 기록물입니다. 네. 그 안에서
가장 보호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 중에 비밀 기록물이 있겠죠. 그것은 대통령 기록물이면서 뭐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이런 예. 비밀 기록물이 있고요. 네. 또 대통령 기록물 중에서 지정도 안 되고 비밀도 아니고 한 대통령 기록물들이 있겠죠. 일반 공공 기록물. 공공 기록물이라고 하면 지금 또 검찰의 주장하고 좀 혼돈될 수 있으니까 네. 일반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예. 대통령 기록물은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기보다는 대통령 기록물로서 비밀 기록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이었는가. 후임 대통령이 보고 남북관계에 들어가는데 좀 참고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국정원에 넘겼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하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이 돼 비밀로 분류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후임 대통령이 보도록 하려고 했으면 왜 1급으로 했겠냐. 네. 저 DJ 때는 2급이었는데 이 얘기는 곧 1급이라면 후임 대통령이 보기 어렵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요. 국가 1급 비밀의 경우에 대통령, 국정원장, 우리가 지금 지칭하는 그다음에 안보수석 예. 등은 1급 비밀 취급인가 그렇죠. 해당해서 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지금 뭐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지나가는 말로 드립니다만 언론에서 예.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는 최소한의 법률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생기는 오보 이런 네. 것들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언론을 그냥 들어서는 또는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 국민TV 뉴스처럼 정론지이자 양심적인 그런 언론의 얘기를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김 교수님 같이 이 전문가들 설명을 들어도 사실 정확히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언론 보도 문제를 잠깐 말씀하셨으니까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삭제를 지시했다면 그 시점이 언제이겠는가 이런 관심을 가지면서 한 언론이 보도하기로 2008년도 1월이다. 그 시기는 2007년 대선이 지난 한 달 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정동영 후보가 당선됐다면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뭔가 숨기고 싶은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여 대선 이후에 기존에 있었던 것에 삭제를 지시했다. 그 시점이 2008년 1월에 이런 보도를 했더군요. 네. 뭐 딱 들어보니까 소설이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국정원본이 존재하는 한은요. 그런 보도는 모두 성립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설사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시를 했다고 가정해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국정원본이 남아있는데 삭제 지시를 한들 그것이 숨겨지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그 기본적인 사실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만든 소설조차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보도고요. 다만 1월에 무엇인가를 처리했다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거해서 대통령이 퇴임 직전까지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모두 청와대에서부터 이관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록 처리와 관련된 일들이 2007년 말부터 2008년 그 1, 2월 상간에 아주 바쁘게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회의록과 관련된 무엇인가의 처리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1, 2월, 특히 1월 시기 또는 뭐 2007년 말 시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인정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또 하나 체크할 것은 대통령입니다. 예. 일국의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회의록을 삭제하십시오.
라고 지시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저는 우선 그 대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그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회의에서 지나가는 소리로 뭐 그런 회의록은 국정원에 있으니까 이렇게 청와대는 남기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발언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의 공식 지시에 의해서 남북 정상 회의록은 삭제하세요. 이렇게 지시하는 건 상식을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구두 지시보다도요.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국정행위를 다 기록으로 남기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지시사항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폐기 회의록 삭제 지시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지원에 남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것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의 업무 문화를 아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일을 했던 사람들의 대통령의 일의 방식, 문화에 대한 증언이 전체적으로 존재하는데 언론이 자꾸 대통령이 NLL을 숨기기 위해서 삭제 지시를 했다 이렇게 쓰는 것은 참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언론 입장에서 보면 그 지시가 뭐 통상 없었다 하더라도 없을 것이라 하더라도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NLL을 포기하는 바람이 있었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꾸 이제 문제가 삭제를 지시했냐 아니 이런 다른 주변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 같아서 혼란이 더 가중되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봉화 이지원에서 발견된 대화록이라는 것, 뭐 삭제됐다는 거 말고 여하튼 존재하는 것으로 검찰이 확인된 그 대화록은 복사본인 봉화 이지원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본인 청와대 이지원에도 있는 겁니까? 봉화 이지원에만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지금 검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이 좀 정정당당하지 않다. 뭐 이런 용어까지 신랄하게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정황은 이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이지원 시스템이 원본이 있겠죠. 원래 이지원 시스템이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기 위해서 한 카피 복사를 하나 해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져갔어요. 같은 시점에 이지원 시스템의 원본을 또 하나 복사해서 봉화로 가져간 거죠. 그게 문제가 돼서 2008년도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반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기록원으로 가져간 복사해간 이지원본이나 봉화마을로 복사해간 이지원본이나 청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지원 원본에서 복사해 간 것이니까 같아야 정상이죠.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검찰이 같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봉화 이지원에는 회의록이 발견이 됐고 대통령 기록관에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 기록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원 이지원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검찰의 얘기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원본에서 복사해간 두 개의 판본에서 하나에서는 발견이 되고 하나에서는 없다고 얘기한 것을 설득을 시키려면 대통령 기록관의 회의록이 부존재하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명명백백하고 과학적인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지금 봉화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달리 얘기해서 봉화 이지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이제 원본 이지원에도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대통령 기록관에는 있다라고 발표했어야 되는 거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봉화 이지원 말고 다른 이지원에도 없다라고 검찰이 발표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그러면 이제 남는 가능성은 네. 뭐 소설이자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누군가가 봉화에만 뭐 USB 같은데 살짝 넣어서 몰래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를 상상하게 되죠. 근데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얘기를 한 거는 정치권에서 이런 우스갯소리 같은 뉘앙스들을 자꾸 풍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요. 자, 몰래 가져갔어요. 그러면 봉화 이지원에다가 걔를 탑재를 시켰겠죠. 예. 그런데 봉화 이지원은 또 대통령 기록관으로 반환이 됐어요. 반환된 상태에서 검찰 스스로가 원래 있던 대통령 기록관의 이지원, 대통령 기록관의 팜스 등의 데이터와 반환된 봉화 마을 거를 비교를 했더니 일치했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살짝 가져가서 거기에다가 회의록을 넣었어도 그것은 그러니까 살짝 넣은 것이면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 그때, 2008년도에 판결이 나와야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여라도 대통령 기록관에는 없고 봉화 이지원 시스템에만 있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도적인 삭제나 의도적인 숨기는 행위의 결과는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처리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면들 이런 것들이 게재된 아주 작은 사안들을 지금 침소봉대에서 정치권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 시간이 된다면 제가 아까 나스 장비에 들어가 있는 소스코드. 이지원의 소스코드와 이지원의 데이터라는 것과 봉화 이지원 복사본이 다를 수 있어요. 복사 방법에 의해서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명확하게 그 나스 안에 들어있는 원 이지원에도 대화록이 없다 이렇게는 발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검찰에서요 대통령 기록관에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검토한 것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관될 때 사용한 외장 하드. 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나스 장비에 들어있는 소스코드와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기록물 서고에 들어가 있는 말하자면 종이 기록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팜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 관리 시스템이죠. 예. 이 네 가지를 다 봤는데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스 장비에 복사해간 이지원 시스템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예. 네. 자, 시간이 없어서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원에서 이미 공개를 한 이른바 국정원본 대화록. 그것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회의록이, 대통령 기록이 아니고 일반 기록이라고 자꾸 여러 부면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기록이 대통령 기록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2조에 있는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록물이 국정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그러면 해당 대통령 기록물을 무엇인가 처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 열람을 시킨다든지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대통령 기록물처럼 관리를 당연히 해줘야 되죠. 예. 이 기준에서 보면 6월 24일 공개를 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의사결정은 법률적으로 반드시 말하자면 처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전에 국정원이 갖고 있던 기록들을 뭐 정치권 일부에 만약에 유출을 했다 하는 사실이 이번 검찰 수사 결과로 명백해진다면 이것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안 업무 규정의 비밀 취급상의 위법 행위
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 대상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시각에 세세히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이신 김익환 영지대 교수와 함께 NLL 대화록 사건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밀어내기였습니다. 자, 뉴스바 문 닫을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